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손주를 보게 된 60대 사연자입니다. 제가 어느덧 60 나이를 먹고 하나뿐인 자식을 결혼시켜 손주까지 보게 되니 저는 요즘 참 죽어도 여한이 없다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행복을 앞두고 죽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이런 호강을 누리고 사는 것이 얼떨떨한 심정이네요. 이 나이쯤 되면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도 여태 사는 것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호래비로 아내도 없이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저는 늘 고생스러웠습니다. 돈도 없고 팔도 없고 아내도 없고 없는 것이 너무 많은 인생이라 차마 한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뿐인 자식을 어떻게든 키워보려 참 애쓰고 살았습니다. 없는 팔 대신 두 다리의 의지에 제 몸을 갉아먹으며 자식을 키워냈네요. 그렇게 힘들게 키웠던 아들이 의사가 되고 이제는 번듯한 개인 병원 원장이 되었다니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아들이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고 제가 지금의 사돈을 만나게 된 것이 제일 믿기지가 않네요. 살다 보니 나한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오는 것인지 어쩌면 반드시 만나야만 했을 이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 영화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생각이네요. 젊은 시절 저는 시골 기차역에서 기관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사가 되어 연고 없던 시골 마을에 내려가 그곳 토박이었던 아내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었죠. 저는 20대 초반 젊은 시절 가정을 꾸렸고 덕분에 이른 나이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야 일찍 결혼해서 일찍이 자식들을 가지는 것이 흔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 나이에 아버지가 되고 가장이 된다는 것이 너무 이르다 싶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 할 수 있을지 그건 평생의 고민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상관없이 저는 가장 노릇을 해야 했고 어렵게 얻은 기관사 일을 열심히 하며 언제나 제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기차역에서 승객들을 태우며 열심히 일을 하고 다음 기관사와 교대를 하며 역사 안을 지키고 있었죠. 간이역 같은 작은 시골 역사였기에 그 중에서도 가장 막내였던 저는 늘 바쁜 편이었습니다. 사무 업무도 해야 하고 운행도 다녀와야 하고 역사 주변 정리정돈까지 전부 제 몫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날도 저는 승객들을 살피며 역사를 지키고 있었고 얼마 남지 않은 그날 하루를 무사히 보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맛있는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을 마누라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들을 떠올리며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저는 멀리서 웬 아이가 철로 쪽으로 다가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 또래로 보이는 3, 4살 정도의 어린 아이가 왜 보호자도 없이 혼자 철로 주변을 얼쩡거리는 건지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역사 밖으로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는 사이 키가 작아 차단봉 높이에도 닿지 않던 아이는 벌써 철길 안으로까지 들어가 있었고 그 순간 저 멀리서 기차가 이미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 판단할 겨를도 없이 저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다행히 아이를 구해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저는 제 팔을 잃어야 했습니다. 미처 빼지 못한 팔이 달려오는 열차에 치이며 제 팔 한쪽은 어디론가 떨어져 나갔고 한쪽 손목은 형태를 모를 만큼 으스러져 있었죠. 몸 역시도 성치는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쓸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죽은 줄 알았다더군요. 그렇게 저는 큰 사고를 당하고 아이가 무사한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병원에 실려갔는지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수일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잠시 눈을 떠 제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후로도 저는 기절하듯 쓰러졌고 몇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겨우 한쪽 팔과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야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제 한쪽 팔은 없는 상태였고 덜렁거리던 한쪽 손목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한쪽 팔은 살렸지만 신경이 손상돼 거의 쓰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제 기분은 두 팔이 온전한 듯 하더군요. 아직 다 회복되지 못해 약발이 떨어질 쯤에는 늘 몸이 찢기듯이 아팠는데 신기하게도 없는 팔까지 아픈 겁니다. 저는 깨어나서 팔이 없는 것을 보고도 그것이 한동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팔을 잃었다는 사실도 쉽게 믿기지가 않았죠. 아내는 처참한 몰골의 저를 보며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야 입을 열어 저를 원망하는 말을 내뱉더군요.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이 뭐라고 남의 애를 구하겠다고 거기를 뛰어들길. 그래서 이렇게 병신되니까 좋아?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 꼴로 가장 노릇은 어떻게 할 거고 우리 지석이는 어떻게 키울래? 남의 자식 구하려다가 당신 죽고 식구 잃을 뻔했어. 알아? 아내는 화가 무척이나 많이 나 보였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일이었습니다.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 귀한 줄 알아야 할 텐데 본 적도 없는 남의 애를 구한다고 뛰어들었다가 평생 장애를 얻었으니 제 스스로도 이제 어떻게 해서 가장 역할을 해야 할지 앞이 깜깜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다시 돌아가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부모였기에 그 아이를 보고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내 아이를 구하는 것처럼 저는 앞뒤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를 살려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깨어난 저는 내가 구해낸 그 아이의 소식이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구한 게 맞는지 무사한지 알고 싶더군요. 하지만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그 아이 부모는 찾아오지 않았고 그 후로도 저는 그 아이와 부모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딱히 감사 인사를 받고 싶어 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왠지 마음이 헛헛하기는 하더군요. 그거 봐. 좋은 일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 당신 회사에서도 당신이 혼자 버린 거라면서 산재 못 해준다고 입 싹 닫아버리고 구해준 애 부모는 찾아오지도 않고 당신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우리 전 재산 당신 수술하는데 전부 다 써서 이제 집에 남은 돈도 없어. 그러게 내가 몸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듣지를 않더니 이렇게 되니까 당신도 이제 후련해? 미안해 여보. 내 몸 잘 지키는 것도 내 책임인데 가장이라는 놈이 이 꼴이 돼서 내가 당신한테는 할 말이 없다.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으면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당신이 나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어렵게 묻는 제 물음에 아내는 영영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내는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평생 제 뒤치다꺼리 하지 못하겠다는 그 사람을 제가 차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자식까지 두고 새 인생을 찾겠다는 애엄마에게 욕을 할 수도 없었죠. 결국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아내도 회사도 탓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힘든 상황과 마음은 지금 설명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 저는 죽지 못해 살았다고 해야 할 겁니다. 저는 제 전부를 다 잃었고 제게 남은 것은 두 다리와 어린 아들뿐이었습니다. 내년이면 학교에 들어가야 할 어린 아들을 두고 제가 다른 것을 걱정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저는 어떻게든 살아보려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이름도 집도 버리고 고향 시골 마을로 들어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버렸다니 의아하시겠죠?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고가 있기 얼마 전에 집사람이 점을 보고 왔더군요. 제 사주가 단명할 사주라며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는 아내는 빨리 개명을 하라며 난리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 그런 걸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럴 돈이 있으면 자식에게 쓸 거라며 걱정스러워하던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점쟁이의 말이 정말이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 사고를 당했고 아내는 끝까지 말을 듣지 않던 저를 원망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고에 이혼에 악재를 거듭 겪은 저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잃고 새 이름을 얻을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남들은 미신이라며 비웃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혹시나 아들을 두고 죽기라도 할까 걱정이 되어 개명까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고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이사와 개명까지 하며 새 삶을 찾으려 애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새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팔이 없는 제가 할 만한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쪽 팔은 달려 있었지만 신경이 손상되어 거의 쓰지를 못하는 상태였고 하필이면 쓰지 않던 왼손이었기에 처음에는 거의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었죠. 그런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기던 동네 삼촌분이 제게 일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명산으로 유명한 동네 산에 있는 매점까지 짐을 실어주는 짐꾼 일이었죠. 아이 뭐라도 해야 지석이 키울 거 아니냐. 그리고 너도 아직 네 꼴이 적응이 안 될 텐데 사람 많은 데서 일하지도 못할 거고 짐 지고 산 타려면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혼자 일하고 돈벌이는 꽤 되니 괜찮을 거다. 너 생각해서 소개하는 거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 그때는 그마저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전 떠나온 고향이었기에 누가 날 기억이나 해줄까 했더니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고아된 제게도 그렇게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삼촌 같은 분도 계셨네요. 내가 다 잃기는 했지만 죽으라고는 안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그렇게 저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몇십 킬로 되는 짐을 지고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고 구르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혼자 아들을 키우려면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기에 저는 이를 악무는 심정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두 다리로 균형도 제대로 못 잡고 무거운 짐은 혼자 매지도 못하던 제가 1년 동안 고생을 한 끝에서야 드디어 혼자 지게를 이고 눈길에도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산길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을 오르내리는 일이 매번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가 여전히 돈을 벌고 가장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끔은 팔이 없는 내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남들의 시선에 주눅이 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날 기차에 뛰어든 것이 결코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누군가의 자식을 살렸을 거라는 자부심에 평생을 버틸 수가 있었으니까요. 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내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있기를 바랬기에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후회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제가 자식 하나는 참 잘 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은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부끄러워할까봐 일부러 학교도 찾아가지 않고 아들의 친구들 앞에 나서지 않으려 했는데 정작 제 아들은 한 번도 저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네 아버지 왜 팔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사람을 대신 구하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야. 우리 아버지는 영웅이야. 어린 마음에 저를 무서워하거나 놀리는 아이들 앞에서 저를 영웅이라며 늘 추켜 세우고 변호를 하면서 제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희생한 거라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의 희생을 알아주던 자식이었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웅 대접을 해주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던 아무 상관이 없겠더군요. 그렇게 저를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은 시키지 않았는데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마저도 결국 저 때문이었었죠. 지석아, 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너 참 대견하구나. 아버지, 저는 꼭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그래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
이 조그만한 녀석이 무슨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려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팔을 달아드릴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저 때문에 고생하시지만 그때는 제가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릴게요. 비행기도 태워드리고 기차 운전도 다시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들의 다짐에 저는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의사의 꿈을 키우던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의대에 입학을 하였고 쉴 틈 없이 바쁘다는 의대 공부를 하면서도 집에 보탬이 되겠다고 과외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아들은 자신의 다짐처럼 정말로 의사가 될 수 있었죠. 아들이 인턴을 거치고 레지던트를 하며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아들의 고생을 묵묵히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 아들 덕분에 저는 한쪽 손의 신경치료도 다시 받게 되었고, 이제는 한 손이라도 쓸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두 아들 덕이라며 고마웠지만, 그런 아들은 여전히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도 좀 쉬세요.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저랑 같이 지내요. 저 아버지 계속 거기 계시는 거 매번 마음에 걸려요. 바빠서 이제는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아버지 혼자 시골에 계시다가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인서가, 내가 팔이 없지 기력이 없냐? 여태 혼자 잘만 살았는데 이제라고 뭐 아들 덕 보고 살으라고? 그리고 내가 혼자 못할 게 뭐가 있어? 네 덕분에 한 손도 고치고. 나는 몸 멀쩡할 때까지는 내 힘으로 살 거다. 아비가 돼서 자식 등에 업혀갈 수는 없지 않냐? 아들은 의사가 된 후로 늘 제게 쉬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도 넘은 아들과 같이 살기에는 저도 염치가 있었죠. 아들도 전문의를 따야 하고 더 늦기 전에 결혼도 해야 할 텐데 제가 아들 곁에 붙어서 아들의 앞길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야말로 제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알기 때문에 아들이 저를 챙기느라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고 아들과 결혼할 며느리에게 그런 고생을 나눠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남은 행복을 위해서라도 저는 혼자 잘 살아야 했죠. 하지만 정작 아들은 결혼 생각이 없다며 그 나이 먹도록 혼자였어요. 사실 의사 가운을 입은 아들은 결혼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의대 시절부터 인기도 많았고 여기저기서 선자리도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었죠. 그런 아들이 그 나이 먹도록 결혼하지 못했던 것은 전부 제 탓이었습니다. 착한 아들 녀석이 저한테 애써 숨기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도 대충 알고는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만나던 아가씨와 결혼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었다는 것을요. 결혼 얘기까지 나왔던 그 아가씨와 헤어진 것은 저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식 가진 부모라면 아무리 의사 사위라고 해도 팔 없는 시아버지에게 딸을 보내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 상황을 알고 있던 저는 그래서라도 아들과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걱정이 되는지 매일 전화로 제 안부를 물었지만 저는 그냥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도시로 나가봐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제는 그곳에서 발로 농사 짓고 지게 짓고 산을 오르는 것들이 익숙해졌으니까요. 물론 저도 늙기는 하는 건지 언젠가부터 몸이 제 마음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산을 타도 멀쩡하던 다리가 언젠가부터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다음 날은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약해져 버렸더군요. 그런 걸 보면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싶기도 하고 내 삶이 얼마나 더 남았을지 염려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루한 목숨이라도 잘 붙들고 있다가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만 보기를 그것만 바라며 버텨왔네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차라리 내가 없어야 우리 아들이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내가 자식에게 평생 짐이었던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자신도 없었으니 그런 목숨이라도 붙들고 살아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작스럽게 저를 찾아와 믿을 수 없는 얘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며 결혼을 해야 한다 하더군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아버지도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아니,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어? 만난 지는 1년 안 됐는데 짧게 만났지만 확신이 있어요. 아이, 정말 다행이구나. 나야 지석이 네가 좋다고 하면 그만이지. 반대하고 말고 할 게 있겠니? 너 알아서 좋을 대로 해라. 그럼 아버지 저랑 지금 바로 좀 가세요. 가다니? 갑자기 어딜 말이야? 저랑 지금 사돈 만나뵈러 가셔야죠. 그 말이 저는 다소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야 반대할 것도 없고 당연히 좋아할 일이었는데 그 말을 꺼내자마자 바로 사돈을 뵈러 가자니 얘가 무슨 말을 하나 싶었죠. 그래. 지석이 네 마음은 알았으니까 빨리 날짜를 잡아봐라. 그 아버지도 그때까지 사돈 뵐 연습도 많이 하고 그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으마. 아니요. 아버지 지금 당장 가셔야 해요. 당장 결혼을 해야 한다고요. 아니, 너 왜 그러니? 지금 당장 상견례라도 하자는 거야? 아버지, 긴 얘기는 가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은 그냥 저를 믿고 같이 좀 가주세요. 지석아, 아버지 지금 다리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근데 이 꼴로 당장 가자고 하면 어쩌자는 거냐? 그 아버지 다리가 아프시면 제가 업어라도 드릴 테니까 같이 가세요. 예? 남들 앞에서 나를 업겠다는 거야? 아니 참, 당황스럽게 정말 왜 그러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런 거면 설명이라도 좀 해줘야지. 아무리 내가 네 말을 다 따른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지 않냐? 아버지, 제가 평소에 이러지 않잖아요. 저도 설명드리고 싶은데 어려워서 그래요. 그냥 직접 가서 보시면 안 되시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아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올 아이가 아닌데도 다짜고짜 저더러 사돈될 댁에 가보자는 얘기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급히 서두르는 것을 보니 분명 무슨 이유가 있기는 한 것 같다 싶었죠. 사실 저야 아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번번이 결혼에 실패했으니 얘가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에 나를 먼저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러다 보니 저는 속상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들에게 더 깊이 물어보지 못한 채 결국 아들이 바라는 대로 길을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식을 듣지 못해 준비도 하나 하지 못하고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아팠지만 저는 아들을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차를 타고 운전하는 동안에도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정이 있다는 얘기만 할 뿐 더 말을 잇지 못하는 듯 했어요. 대체 그 사정이라는 게 뭐길래 지 아버지한테도 말도 못하고 평생 안 하던 짓을 하는 것인지 저는 왠지 기대보다는 점점 걱정스럽고 두려운 생각만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을 믿지 못하면 어쩌겠습니까? 내 아들이니 믿어야 한다 생각하며 잠자코 따라갈 뿐이었죠. 그렇게 시골길을 벗어나 한참 달리던 아들은 서울에서도 부자들만 산다는 한적한 동네로 접어들었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 사돈 되실 분들이 사신다는 건지 저는 갑자기 더 걱정이 들기 시작했네요. 여기 그 부자 동네 아니냐? 사돈들이 이 동네 사시는 거냐? 가보시면 알아요, 아버지. 그렇게 도착한 곳은 높다란 담벼락이 둘러쳐져 있는 고급 주택 앞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위용 있는 저택의 자태를 보며 저는 가뜩이나 염려되던 마음이 더욱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죠. 평범한 가정에서도 내 꼴을 보고 결혼 반대를 하는 마당에 하물며 이런 집이 예비 사돈이라면 당연히 반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왜 저를 직접 데려가는 건지 더더욱 이해가 되지를 않았죠. 지석아, 정말 여기가 사돈댁인 거냐?
너 이런 집 딸이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아버지, 들어가셔서 어른들 만나 보셔야죠.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해달라는 건지. 아이, 거참. 가뜩이나 힘겨운 다리에 더욱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예비 사돈의 반대를 걱정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저를 들쳐업고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더군요. 아들 등에 엎여 있던 저는 그곳에서 딱 도망쳐 숨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저와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 멀리서부터 버선발로 뛰어나와 나를 맞아주시는 예비 사돈의 모습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직 내 꼴을 모르시는 건지 내 팔이 의수인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셨구나 생각이 들었었죠. 아이고, 드디어 오셨습니까? 종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김서방, 아버지 모시고 오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지석이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이런 꼴로 들어왔네요.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다짜고짜 오시라고 해서 사정 설명도 못 들으셨겠죠. 안 그래도 사돈께 드릴 말씀이 무척 많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우선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현경아, 그 시아버지 부축해 드려라.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저 지석 씨랑 만나고 있는 이현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진작 찾아뵀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모시게 돼서 죄송해요. 무례를 용서해 주세요. 예? 아니에요. 아가씨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불러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것을. 근데 내가 팔이 불편한 건 알고 있어요? 아버님, 저한테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나를 과하게 맞이하는 그 집 식구들의 벌써부터 사돈이니 아버님이니 하는 호칭들을 들으며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팔이 없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아들이 무슨 허풍이라도 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그분들의 사정 얘기를 들은 순간 저는 그제서야 이유를 알게 되고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제대로 마주하고 양복 밑으로 의수를 보시고도 사돈들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왜인지 울컥하는 듯 하시며 안사돈은 제 손을 보고 눈물까지 훔치시더군요. 그 지석이에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의수를 쓰고 있어서 말입니다. 보시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불편하다뇨.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아무 얘기도 듣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저는 지석이가 만나는 아가씨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이니 이렇게 상견례니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지석이 말로는 가보면 알 거라고 그러던데 기니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우선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갔어야 맞는 건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 부득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엊그제서야 알고 많이 당황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얘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버님, 혹시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으신가요? 예? 아가씨를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하긴 그때는 저희 딸이 겨우 3돌 정도였었으니 기억을 못하실 만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아마 제대로 얼굴도 보지 못하셨겠죠. 그래도 오래전 그 사고는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사돈이 팔을 잃으셨던 그날의 그 사고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야 저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제가 팔을 잃었던 그 사고, 3살배기 어린 아이, 그 일은 제가 평생 가도 잊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아버님이 구해주셨던 아이가 바로 저였어요. 아버님, 이제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목숨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아이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돈. 저희 그 은혜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그 따님이 제가 구해준 그 아이라는 말입니까? 그때 철로에 있던 아이가 정말 아가씨예요? 예, 저예요, 아버님. 그게 저였어요. 저를 보며 말을 잇지 못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오래전 기억을 생생히 떠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몸을 내던져 구했던 아이가 이렇게 잘 자라주었다니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울기 시작하자 온 식구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방 안은 순식간에 울음으로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다들 눈물을 멈추지 못하고 수십 년 만에 재회를 기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야 겨우 진정이 되었던 저는 그제서야 다시 그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볼 수 있었죠. 정말 잘 자랐다. 정말 잘 자랐어. 이렇게 멋진 아가씨가 된 걸 보니 내가 그때 널 구한 보람이 있구나. 아버님은 저 때문에 평생 고생하며 지내셨죠? 제가 그 용서를 어떻게 빌어야 할지, 뭐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용서라니?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너를 구해낸 것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저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궁금했을 뿐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동안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구해주신 은인을 꼭 찾아 보답하고 싶은 생각을 평생 지운 적이 없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번번이 찾지를 못하고 늘 마음의 짐만 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만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기적이라고밖에 못하겠네요. 이래 전말은 이랬습니다. 우연히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던 두 아이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며 결혼에 신중하던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제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팔을 잃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해 들었던 그 아이는 부모님께 들었던 어릴 적 이야기를 기억하며 사돈에게 제 이야기를 전했던 거죠. 저희도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던지,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저 비슷한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만 생각했지 정말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저희 얘기 같더군요. 그래서 저희가 지석이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묻게 되었어요. 지석이에게 들어보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바로 엊그제 일이고 확신이 들었던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지석이 아버님을 뵙고 싶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모시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설명을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지석이가 그래서 설명을 못 드렸던 거고요.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설명드려도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직접 뵙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꼭 오해를 풀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 사례도 드리지 못한 걸 속상해 하셨을까봐요. 사실 저희도 꼭 사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식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고 직후에는 저희도 아이를 입원시키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허둥거렸는데 그 후에 곧장 찾아뵈려니 아무도 소식을 모른다 하더군요. 겨우 물어물어 찾아간 병원에서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지셨다고 하시고 병원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아니라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사돈은 저를 찾아 감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시 제가 수술이 가능한 큰 병원들을 여러 번 이동 다니는 바람에 제가 어느 병원에 입원한 것인지 찾지를 못했고 그 후로도 내 소식을 수소문해 저희 집까지 찾아왔지만 그때는 제가 이미 아내와 헤어지고 이사를 떠난 후였습니다. 게다가 큰일을 당한 게 팔자 때문이라며 개명까지 했었으니 어쩌면 본의 아니게 제가 스스로 숨어버린 꼴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러니 당시로는 제 소식을 더 알아내기 어려우셨겠죠. 그런 줄도 모르고 저도 한때는 인사 한 번 없는 그들을 떠올리며 가끔 섭섭하기도 했었네요.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평생 그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사돈이 저희 딸은 물론이고 저희 집안을 살리신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정말입니다. 사실 그때 저희 부부가 이혼을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그 사고도 이혼 준비를 하면서 친정에 가 있으려고 저 혼자 아이를 기차역에 데리고 나왔다가 그 사고가 나버렸던 겁니다. 제가 아이를 잘 챙겼어야 하는데 그때는 저도 이혼을 코앞에 두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내 자식이 사고가 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넋을 놓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까지 잃었더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예, 저희 집 상황이 그때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게 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제가 아내와 멀어지고 이혼하고 저도 다 포기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형경이의 사고 소식을 듣고 아이가 무사히 살아난 것을 보면서 저희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구해주신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잘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 감사한 기회를 주신 분을 꼭 찾아서 보답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이렇게나 오래 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돈 때문에 저는 정말 죽었다가 깨어난 심정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덕분에 이 정도 여유도 생겼고 이렇게 은인도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저 사돈, 혹시라도 저희가 너무 마음 편히 잘 먹고 잘 살았다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저희도 항상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찾아뵈었어도 제대로 살해할 형편은 아니었어요. 집도 없이 빚만 있는 빈털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이 이 악물고 뛰어들어 다시 사업에 성공하고 여유가 생긴 이후로는 늘 사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랑 방송에 사연도 보내보고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이름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면 사람을 써서라도 찾았을 텐데 아마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만나지 못하고 평생 마음이 불편했을 겁니다. 살해라뇨? 제가 살해를 바라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요. 솔직히 자식 가진 부모라면 그 순간 머뭇거리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사돈 내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제 덕분에 잘 되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제 인생이 조금이나마 보람이 있는 것 같네요. 참 모진 세월이라 생각했었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보람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다시 은인을 만나게 되었다니 기적이나 다름없어요, 정말. 이제라도 저희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저희가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사양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저는 수십 년 만에 기적의 재회를 하며 사돈이 되실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곧바로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네요. 그런 대접은 저도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상다리 부러지도록 거한 상을 받고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돈 내외는 제게 하나라도 더 베풀어주고 싶으셔서 안달이셨고 제가 서투른 숟가락질을 하는 것도 전혀 거리끼지를 않으셨죠. 아들 처가댁에서 그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평생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저를 은인으로 여겨주시니 저로서는 감사하기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결혼 문제는 부디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아이들 신혼집이나 결혼식이나 제가 사돈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전부 부탁드리겠습니까? 제가 아들에게 집을 해줄 여력은 없지만 그 뭐라도 돕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라도 저희가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세요. 물질로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저희가 조금이라도 해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저희가 김서방에게 개원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사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원이요? 지금 저희 아들에게 병원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야 돈만 벌어봤지 병원 일이나 그런 건 전혀 모르지만 사위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는 잘 압니다.
그동안 아버지 호강시켜드리겠다고 평생 공부만 하고 고생만 했다죠.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개원까지 지원하고 싶어요. 어떻게라도 성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네요. 사돈께는 저희가 평생 잘할 테니 아드님께는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사돈들께서는 아이들 신혼집에 결혼식 준비까지 모자라 아들에게 개원까지 약속해 주시며 더 없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도로도 이미 충분해 넘칠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사돈 내외는 여전히 제게 미안하고 감사하고 계셨죠. 그런 사돈 덕분에 저는 서울에 집을 얻어 자리를 잡고 새로운 일자리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몸 편히 앉아서 하는 일이다 보니 가끔 좀이 쑤시기는 하지만 전처럼 다리를 혹사시킬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네요. 이전에는 아들이 장가가는 것만 보고 나면 삶에 미련이 없겠다 싶었더니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손주들도 보고 싶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싶고 자꾸만 욕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친딸처럼 잘하는 며느리와도 보다 좋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고 말이에요. 부창부수라더니 효자 아들 옆에 효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뒤로 며느리는 아들보다도 저를 자주 보러 왔습니다. 어찌나 자주 오는지 오히려 제가 바빠서 만나지 못할 때가 있었죠. 아버님, 저 왔어요. 아직 저녁 안 드셨죠? 오늘은 나가서 저랑 같이 외식해요. 아유, 밖에서 먹으면 돈만 쓰지 뭐하러. 그래도 가끔 나가서 별미 드시면 좋잖아요. 저 오늘 월급 탔어요. 제가 쏘는 거니까 같이 가세요. 며느리는 틈만 나면 저를 찾아와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사돈댁과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하곤 했습니다. 사실 평생 남들 눈을 피해 산속에 살던 저에게는 바깥 나들이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저 혼자 다니는 거면 그나마 괜찮은데 의수를 찬 저 때문에 며느리의 사돈댁들까지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것이 달갑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매번 그런 건 상관없다며 저를 당당히 만들어주는 며느리 덕분에 저는 요즘 외출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 태어난 손자 소식에 더욱 용기를 내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네요. 한때는 아내까지 외면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제 편이 이렇게나 많아서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 걸 보면 남에게 베푼 은혜가 언제라도 돌아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럼 앞으로 저는 가족들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가정에도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